탕가루가 입안에서 씹혔습니다. 저는 갱도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천장 높이가 1m도 안 됐습니다. 등이 천장에 닿았고 돌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면 헬멧이 천장에 걸렸거든요. 소리가 멈췄을 때 옆에 있던 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손이 누구 손인지 알고 있었어요. 번호로 불렸습니다. 42번이었어요. 42번이 그 갱도에 들어간 건 12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고 철문 밖으로 나온 날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뚝배기가 아니라 양은 냄비였어요. 바닥이 얇아서 불 위에 올리면 금방 끓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뿌연 김이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김 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이 거치면 얼굴이 선명해졌고 저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웃고 있었거든요. 저는 함경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집이 20채 정도였어요. 산 아래 골짜기에 옹기종기 붙어 있었고 겨울이면 눈이 지붕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길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갔어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서 노는 게 더 좋았거든요. 아버지는 공장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가는 걸 저는 이불 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인민반에서 늘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앞줄에 앉았고 발표가 있으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도 눈만 감았어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다시 눈을 뜨면 괜찮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요. 방바닥에 금이 가 있었고 겨울에는 그 금 사이로 찬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헌 옷을 잘라서 금을 막았어요. 그래도 바람은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다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창 안쪽에 성에가 꼈어요. 저는 아침마다 손가락으로 성에를 긁어서 글자를 썼습니다. 이름을 쓰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창문 앞에 와서 봤습니다. 잘 그렸네 라고 했어요. 글자인데도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요. 평양에 가면 큰 건물이 있고 불이 밝고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평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어머니는 양은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딱딱딱 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박수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담배만 피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게 아버지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10살이었고 세상이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배급이 줄어도 어머니는 늘 제 그릇에 먼저 떠줬습니다. 자기 그릇은 비어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웃었어요. 국이 묽어지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묽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는 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어요. 8시가 됐고 9시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 서서 냄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냄비를 계속 닦았어요. 다음 날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그 정도는 아는 나라였습니다. 이웃집 영철이 아버지도 어느 날 사라졌었어요. 영철이는 그 뒤로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열흘쯤 지나서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 조각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무명천이었어요.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작았습니다. 접으면 주먹 안에 들어갈 크기였어요. 빛에 비춰보면 결이 보였습니다. 거친 결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왜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참 나중에요. 그 1000조각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요. 그때 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문이 열렸습니다. 잠금장치가 아니라 바깥에서 발로 찬 거였어요.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녹슨 철이 꺾이는 소리였어요. 소리가 먼저 왔고 빛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2개가 아니라 4개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4켤레의 군화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고 어머니가 제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이불이 아니라 어머니 몸이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등에서 느껴졌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형광등이 아니라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눈을 찔렀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 손에서 소금 냄새가 났어요. 저녁에 김치를 담그고 있었거든요. 배추를 절이던 손이었습니다. 짠 냄새가 코에 들어왔어요. 군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 목소리의 높이가 기억납니다. 사람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았어요. 짐승을 몰 때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끌려나갔어요. 군인 하나가 어머니 팔을 잡았고 다른 하나가 등을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엌 문턱 앞이었습니다. 양은 냄비가 보였어요. 아침에 죽을 끓이던 그 냄비가 싱크대 옆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치마를 잡았어요.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제 손에 1000조각이 남았습니다. 치마 조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제 손에 쥐어줬던 그 무명 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마 안쪽에 꿰매 놓았던 거였어요. 실로 촘촘하게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놨던 겁니다. 치마가 찢어지면서 같이 뜯겨 나온 거였어요. 저는 그걸 주먹 안에 넣었습니다. 반사적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저를 봤어요. 인연이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본 거였어요. 눈을 돌렸습니다. 벽을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어머니는 저를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모른다고 했는지요. 그게 저를 살리려는 거였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군인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경첩이 또 소리를 냈어요. 아까와 같은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열리는 소리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군화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다가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양은 냄비가 부엌에 그대로 있었고 옥수수죽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 표면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끓이면 맛있었는데 식은 죽은 그냥 풀 같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주먹 안에 무명천이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너무 세게 쥐고 있었거든요. 사흘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보이부라고 했습니다. 군인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차 안은 어두웠고 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철판 바닥이었거든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가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들었다 깼다를 3번쯤 반복했습니다. 깰 때마다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이 없어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깊어지고 길이 좁아졌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산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마을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무거웠어요. 앞에 철조망이 있었고 그 너머에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았어요. 구름이 산꼭대기를 덮고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와 철 냄새가 섞인 냄새였어요. 누군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걸으라고 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주먹 안에 무명천을 쥔 채로요.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요. 양은 냄비 뚜껑 소리하고 정반대였어요. 냄비 뚜껑은 열면 김이 나오잖아요. 철문은 닫히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니었어요. 땅 냄새였습니다. 축축하고 차갑고 오래된 흙 냄새요. 산속에 파묻힌 건물들이 품고 있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옷에 배고 머리카락에 배고 나중에는 숨을 쉴 때마다 코 안에서 났습니다. 세수를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곳의 냄새였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몸에서 안 빠지는 냄새요. 첫날 밤 저는 막사에 배정받았습니다. 막사는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창문이 작았고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 금 사이로 들어왔어요. 나무 침대가 3층으로 쌓여 있었고 저는 맨 위였습니다. 올라가려면 팔 힘이 필요했는데 12살 팔로는 힘들었어요. 손잡이도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나무 기둥의 홈에 발을 걸치고 팔로 끌어올려야 했어요. 2번 미끄러졌습니다. 3번째에도 안 되려는 순간 옆 침대에서 손이 나왔어요.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 위에 가죽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끌어올려줬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데 힘이 있었어요. 순옥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들어올 때 30이었는데 지금은 세는 걸 그만뒀다고요. 세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순옥이가 옥수수 알갱이 3개를 제 손에 올려놨습니다. 노란 알갱이였어요. 마른 알갱이라서 가벼웠습니다. 배급이 아니라 자기 몫에서 빼온 거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운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손이랑 비슷했거든요. 마른 손인데 따뜻한 거요. 뭔가를 건네는 손이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울면 체력 빠져. 내일부터 일하는데 체력이 전부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천장에 부딪혔어요. 맨이 침대라서 천장이 가까웠거든요. 점호였습니다. 막사 앞에 줄을 서면 간수가 번호를 불렀어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습니다. 저는 42번이었어요. 42번 대답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제 새 이름이었어요. 집에서 부르던 이름은 여기서 쓸 수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어요. 번호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작업장으로 갔어요. 12살은 탄광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건설이나 벌목으로 가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탄광이었어요. 갱도 입구에 서면 바람이 안에서 불어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축축하고 무거운 바람이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섞여 있어서 숨을 쉬면 목이 칼칼했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옆에서도 기침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갱도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어두웠거든요. 손전등 하나로는 발밑도 안 보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뚝뚝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앞사람 등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등이 순옥이 등이었어요. 뼈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순옥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눈을 감지 마. 어두워도 뜨고 있어. 감으면 다시 못 뜨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올라갔을 때 주먹 안에 쥐고 있던 무명천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갱도의 물인지 땀인지 모르겠어요. 코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냄새는 아직 나고 있었어요. 희미하게요. 무명천에서 어머니 냄새가 나는 동안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순옥이가 잠들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42번아, 너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누가 울고 있었어? 저는 물었어요. 누가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몰라. 근데 그 사람, 너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요. 탄광 작업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저녁 5시에 나왔어요. 갱도 안에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탄차가 알려줬어요. 탄차가 한 번 나가고 돌아오면 1시간이었습니다. 12번 왕복하면 하루가 끝났어요. 처음에는 12번을 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5번째쯤 되면 숫자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탄차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옮겼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오른쪽이 12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였어요. 저는 석탄을 캐는 게 아니었습니다. 12살은 운반이었어요. 석탄 조각을 광차에 실어서 갱도 입구까지 밀고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광차 하나가 제 몸무게의 3배였어요. 빈 광차도 무거웠는데 석탄이 실리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밀리지 않았어요. 다리가 버티지 못해서 미끄러졌습니다. 레일이 녹슬어서 바퀴가 걸렸고
그때마다 온몸의 힘을 어깨에 모아야 했어요. 간수가 봉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나무봉이었어요. 길이가 팔뚝만 했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는 아팠어요. 등이 뜨거워졌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덜 아팠어요. 세 번째부터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등이 감각을 잃은 거였어요.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갱도 안온도는 겨울에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벽에서 물이 흘렀고 그 물이 바닥에서 얼었습니다. 얼음 위를 걸으면서 광차를 밀어야 했어요. 장갑은 없었고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피가 나왔는데 석탄 가루가 들어가면 시꺼멓게 변했어요.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피부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제 손은 한 달 만에 늙은 사람 손이 됐습니다. 12살 손이 아니었어요. 배급은 하루 2번이었습니다. 아침에 옥수수 죽 한 그릇, 저녁에 옥수수 죽 한 그릇. 죽이라고 하기엔 물이 대부분이었어요. 알갱이를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37개였어요.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건져서 세었습니다. 37개로 12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배가 비어 있다는 게 더 정확했어요. 속이 텅 빈 느낌이었거든요. 위장이 스스로를 소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순옥이는 늘 자기 알갱이 몇 개를 제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숟가락으로 슬쩍 옮기는 거였어요. 간수가 보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굽는데 익숙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익숙하다는 건 몸이 포기했다는 뜻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제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들어올 때 32kg이었어요. 저울에 올라갔더니 26kg이었습니다. 6kg이 사라진 거였어요. 간수가 숫자를 적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내 할당량 다른 애가 해야 돼. 걱정이 아니었어요.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자기가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요. 어느 날 갱도에서 나오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것이 나오고 있었어요.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발이 보였습니다. 작은 발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그 발에 신발이 없었어요. 발가락이 파랬습니다. 동상이었어요. 순옥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지 마. 저는 봤어요.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게 되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들것이 지나간 뒤 바닥에 자국이 남았어요. 끌린 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이 갱도 입구에서 시작해서 의무실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코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석탄 냄새만 났습니다. 냄새가 사라진 거였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천 안쪽에 뭔가 오돌토돌한 게 있었습니다. 글자 같았어요. 손끝으로 더듬었는데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긁어서 새긴 글자였거든요. 바늘 같은 걸로 눌러서 새긴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새겨놓은 거였어요. 천을 접어서 다시 주먹에 넣었습니다. 그 글자가 뭔지 알아내려면 빛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빛은 간수의 것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불을 켜면 벌을 받았어요. 저는 빛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빛을요. 수용소에도 봄은 왔습니다. 눈이 녹으면 갱도 안에 물이 찼어요.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에서 석탄을 날랐어요. 광차 바퀴가 물에 잠기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밀 때마다 물이 튀었고 옷이 젖으면 하루 종일 마르지 않았어요.
물이 차면 쥐들이 올라왔습니다. 갱도 벽을 타고 줄지어 올라오는 쥐들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쥐도 살려고 올라오는 거니까요. 쥐들이 가는 방향을 보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쥐는 물이 오는 반대쪽으로 갔어요. 살아남는 방법을 쥐한테 배운 거였습니다. 봄이 되면 작업이 바뀌었어요. 탄광 대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배추밭이었어요.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하는 건 같았지만 갱도와는 달랐어요. 하늘이 보였거든요.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석탄 가루 대신 흙먼지가 날았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였습니다. 햇볕이 등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갱도에서는 몰랐던 감각이었습니다. 따뜻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잊고 있었어요. 밭일을 하면서 순옥이 옆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흙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깥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흙 이야기였어요. 이 흙은 모래가 많아서 배추가 잘 안 자라. 점토가 섞여야 하는데 여긴 전부 산 흙이거든. 모래 흙은 물이 빠져. 영양분을 붙잡지 못해. 그래서 배추가 작고 딱딱한 거야. 순옥이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용소에서 아름답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그런 순간뿐이었어요. 순옥이가 농대를 나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순옥이가 한참 흙을 만지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본 라디오를 들었거든. 그 한마디였어요. 라디오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남편이 듣고 아내가 여기 들어온 거였어요. 연자제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잡혀가고 저까지 온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건 12살 때 이미 배운 거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날에는 해가 보였어요. 해가 지는 방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쪽이었어요. 서쪽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 밭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일하다가 잠깐 허리를 펴고 산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산 위로 해가 넘어가는 걸요. 주황색이었어요. 갱도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막사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나이는 30쯤으로 보였고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뺨에 살이 있었어요. 팔이 가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살이 빠질 거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아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42번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귀가 웅 하고 울렸어요.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어요. 여기서 그 단어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자가 돌아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명천을 꺼내서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글자가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가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안다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요. 그 여자 이름은 경숙이었습니다.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용소에서 본명을 쓰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번호가 있었지만 수감자들끼리는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경숙이는 본명이 아니라 여기서 만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본명은 버렸다고요. 들어올 때 두고 왔다고 했어요. 경숙이가 말한 건 이랬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완전 통제구역에 있다고요. 완전 통제구역?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아니었어요. 막사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혁명화 구역에서 사는 것도 지옥 같았으니까. 그보다 더한 곳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설명해줬어요. 혁명화 구역은 나올 수 있어. 너처럼 형기가 끝나면 석방되지. 힘들어도 끝이 있어. 하지만 완전 통제 구역은 달라. 들어가면 안 나와. 죽을 때까지. 형기라는 게 없어. 들어간 날이 시작이고 죽는 날이 끝이야. 그 사이에 다른 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가 말을 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모른다고 한 이유를 알겠지. 너까지 완전 통제에 들어가면 둘 다 끝이니까.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모른다고 한 거야. 딸이 아니라고 한 거야. 그래서 보위부가 너를 따로 분류한 거야. 어머니 사건이랑 관련 없는 아이라고. 연좌제가 적용됐지만 정도가 달라진 거야. 어머니는 완전 통제. 너는 혁명화. 그게 어머니가 만든 차이야.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먼저 꺾였고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갈비뼈 안쪽이 아팠어요. 물리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진짜로 가슴이 아팠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어요. 울음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울음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소리가 안 나는 거였어요. 몸이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추운 게 아니었는데 떨렸습니다. 순옥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몸에서 흙 냄새가 났어요. 밭에서 돌아온 직후였거든요. 어머니한테서 나던 냄새와 달랐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였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어요. 한참 뒤에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경숙이가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석 달 전이야. 그때는 살아있었어. 석 달 전이요. 석 달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석 달은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었고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으니까요. 앞에서 봤잖아요. 들것에 실려나가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 곳이잖아요. 경숙이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만약에 혁명화에 42번이라는 애가 있으면 살아있다고만 전해달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살아있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그 세 글자였습니다. 살아있다. 다른 말은 없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그냥 살아있다. 그날 밤 저는 무명천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옥이가 밭에서 가져온 성냥이 있었어요. 밭 가장자리 도구 창고에서 몰래 집어온 거였습니다. 불을 켰어요. 성냥 머리가 탁 하고 붙었습니다. 불꽃이 작았어요. 2초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글자가 보였어요. 천 안쪽에 새겨진 글자요. 바늘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눌러서 파낸 글자였어요.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읽었어요. 읽고 나서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왔어요.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웃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 네 글자가 뭐였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숙이가 온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갱도 안의 어둠을 바꿨어요. 어둠이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갱도는 여전히 캄캄했고 석탄 가루는 여전히 폐를 찔렀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였습니다. 순옥이가 말했던 그 말 기억나시죠? 눈을 감지 마. 어두워도 뜨고 있어. 감으면 다시 못 뜨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뜨고 있었습니다. 감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작업 할당량이 늘었습니다. 14살이 되면서 운반이 아니라 채굴로 바뀌었어요. 곡괭이가 제 팔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무 자루에 철머리가 달린 구식 곡괭이였어요. 자루가 닳아서 거칠었고 잡으면 손바닥에 나무 가시가 박혔습니다. 처음 석탄벽을 내리쳤을 때 진동이 어깨를 타고 목까지 올라왔어요. 이가 부딪혔습니다. 턱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내리쳤을 때 석탄 조각이 얼굴로 튀었습니다. 뺨에 맞았어요. 따가웠습니다. 하루에 광차 2대분을 캐야 했어요. 광차 한 대가 대략 300kg이었습니다. 600kg의 석탄을 혼자 캐야 했어요. 못 채우면 밤 배급이 없었습니다. 배급이 없으면 다음날 작업을 못 버텼어요. 작업을 못 버티면 또 못 채우고, 못 채우면 또 배급이 없고, 악순환이었습니다. 빠지면 끝이었어요. 저는 채웠습니다. 매일 채웠어요. 굶으면 안 됐거든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가 곡괭이를 드는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갱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천장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나무 기둥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안쪽이 비어 있었어요.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속이 다 삭은 거였습니다. 기둥이 꺾이면서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돌이 쏟아졌고 먼지가 앞을 가렸습니다. 석탄 먼지가 아니라 돌가루였어요. 입을 막아도 들어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막고 땅에 엎드렸어요. 돌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돌이었지만 아팠어요.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조금 거쳤을 때 옆을 봤습니다. 순옥이가 있었어요. 순옥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가 순옥이 다리 위에 있었어요. 크기가 제 머리만 했습니다. 무게는 가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돌을 밀었습니다. 밀리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안 밀렸어요. 무릎을 꿇고 어깨로 밀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모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돌이 굴러갔어요. 순옥이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안쪽으로 틀어져 있었어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지가 젖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찢어서 묶었습니다. 제 위도 소매를 뜯어서요. 묶으니까 피가 조금 줄었어요. 순옥이가 눈을 떴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요. 고마워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가였습니다. 눈빛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옥이가 그랬습니다. 간수들이 와서 순옥이를 끌고 갔어요. 들 것도 없이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순옥이 다리가 바닥에 끌리면서 핏자국을 남겼어요. 갱도 바닥에 석탄 가루 위에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선이 길었어요. 갱도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는 날 막사 반장이 말했습니다. 37번은 의무실이야. 의무실이라는 말이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의무실은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모아놓는 곳이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분리였어요.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순옥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무실은 막사에서 200m쯤 떨어져 있었어요. 걸어가면 3분이었지만 밤에 움직이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순찰을 돌았어요. 순찰 경로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군화 소리를 세웠거든요. 군화 소리가 막사 앞을 지나가고 다음 소리가 들리기까지 11분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은 저녁 10시였어요. 교대할 때 3분 동안 빈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3분 안에 막사를 빠져나가야 했어요. 10시 정각, 군화 소리가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막사 뒤쪽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창문 높이가 1m 20cm쯤 됐어요. 제 키로는 팔을 뻗어야 닿았습니다. 턱걸이를 하듯 몸을 끌어올려서 빠져나갔어요. 밖에 나오면 도랑이 있었습니다. 배수용 도랑이었어요. 깊이가 허리쯤 됐고 풀이 자라서 몸이 가려졌습니다. 도랑 안으로 들어가서 기어갔어요. 흙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배를 대고 기어가니까 옷 앞쪽이 젖었어요. 풀냄새가 났습니다. 풀냄새 아래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3분 안에 의무실 뒤편까지 가야 했습니다. 기어가는 속도가 걷는 것보다 느렸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5분이 지나 있었어요. 다음 순찰까지 6분 남았습니다. 의무실 건물은 콘크리트 단층이었어요. 벽이 갈라져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회색이 아니라 누런색이었습니다. 창문이 있었는데 유리가 없었어요. 비닐로 막아놓았습니다. 비닐이 바람에 펄럭거렸어요. 한쪽을 들추고 안을 봤습니다. 의무실 안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이라고 하기엔 약한 냄새였습니다. 석회 냄새에 가까웠어요. 침대가 5개 있었습니다. 4개의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침대에는 몸 전체를 천으로 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번째 침대에 순옥이가 있었어요. 다리에 나무 부목이 대어져 있었습니다. 붕대는 아닌 것 같았어요. 헌 옷을 찢어서 감은 거였습니다. 피가 스며들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순옥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어요. 손짓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키가 작아서 가능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섰어요. 순옥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어요.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이마가 더 뜨거웠어요. 땀이 나 있었지만 순옥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열이 높으면 오히려 추운 거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순옥이가 속삭였습니다. 42번아. 네. 나 여기서 오래 못 있어. 다리가 아물면 돌아가야 하잖아요. 아무는 게 아니야. 순옥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열이 있는 사람의 힘이었어요. 보통 때보다 강했습니다. 42번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내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어요. 경숙이 말고 순옥이도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처음에 혁명화에 있었어. 나랑 같은 막사였어. 내가 오기 전에 완전 통제로 옮겨진 거야. 저는 물었어요. 왜요? 순옥이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열 때문에 숨이 가빴거든요.
눈을 다시 떴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한 일이 더 밝혀졌거든. 아버지가 한 일. 저는 아버지가 왜 안 돌아왔는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뭔가 있었겠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순옥이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공장 기계를 다루던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등줄기부터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매일 저녁 구석에 앉아서 피우던 담배, 천장까지 올라가던 연기, 말이 없던 이유, 전부 다른 의미가 됐어요. 순옥이가 눈을 떴습니다. 내 아버지는요? 순옥이가 말을 멈췄어요. 창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순찰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침대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창문 앞을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갔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나왔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순옥이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순옥이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저는 다시 도랑을 기어서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이가 의무실에서 돌아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다리를 절었어요. 왼쪽 다리가 짧아진 것 같았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거였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라는 걸 받았지만 나무 부목 하나가 치료의 전부였어요. 순옥이는 탄광에 다시 투입됐습니다. 절면서 갱도에 들어갔어요. 군화 소리 대신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왼발을 디디고 오른발을 끌었어요. 그 소리가 갱도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순옥이 옆에서 걸었어요. 속도를 맞추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수가 봉으로 등을 때렸어요. 빨리 걸으라고요. 저는 안 아팠습니다. 순옥이가 덜 맞으면 됐으니까요. 제가 느리게 걸면 간수가 저를 때렸고 순옥이는 그 사이에 조금 더 갈 수 있었어요. 갱도 안에서 순옥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순옥이가 말했어요. 여기서 하면 안 돼. 소리가 울려. 밤에요. 순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쉽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돌아온 뒤로 기침이 더 심해졌거든요.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었는데 끝에 젖은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가래 소리 같기도 했고 뭔가 찢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어요. 사흘째 밤에 순옥이 기침이 잠잠해진 틈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순옥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귀를 순옥이 입 옆에 갖다 댔습니다. 순옥이 숨결이 뜨거웠어요. 내 아버지는 기계를 다룬 게 맞아. 근데 공장 기계가 아니었어. 통신 기계였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내 아버지는 남쪽 라디오를 들은 사람이야. 듣기만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린 사람이야. 공장 동료들한테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알려줬어. 같이 듣는 사람이 5명이었대. 그게 밝혀져서 잡혀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저녁 담배를 피우던 게 떠올랐어요. 연기 속에 앉아있던 아버지. 말이 없던 아버지. 그 침묵이 무거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도 두려웠을 거였어요. 순옥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형됐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처형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었어요. 수용소에서 그 단어는 자주 들렸으니까요. 공개 처형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앞에 아버지가 붙으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됐어요. 의미가 아니라 무게가 달랐습니다. 순옥이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냐고요. 어머니가 도운 거야. 라디오를 숨기는 걸 어머니가 했어. 마루 밑에 구멍을 파서 넣어뒀대. 배급통 아래에. 그래서 어머니도 잡혀온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처형, 어머니는 수용소, 저는 연좌. 세 사람의 운명이 라디오 하나에서 갈라진 거였어요.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혔고,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자기 딸이 나중에 여기 올 수도 있다고. 만약에 42번이라는 애가 오면 이 말을 전해달라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순옥이가 말했어요. 살아남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숙이를 통해 전해진 것도 살아있다. 순옥이를 통해 전해진 것도 살아남아라. 어머니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살아라. 살아남아라. 살아있어라. 단어는 달랐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죽지 마.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우는 건 힘을 쓰는 거였고 그 힘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어요. 이제는 그 글자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빛이 필요했습니다. 성냥은 이미 다 썼어요. 그 빛을 구할 방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4살이 15이 됐고 15이 16이 됐어요. 나이를 세는 방법은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이 한 번 지나면 한 살이 늘었어요. 겨울을 세는 건 쉬웠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면 겨울이었고 물이 녹으면 봄이었어요. 갈라지고 녹고를 3번 반복하면 3년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3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사라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옆 침대 번호가 3번 바뀌었어요. 43번이 58번이 됐고 58번이 71번이 됐습니다. 번호가 바뀔 때마다 전 번호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이곳에는 많았습니다. 순옥이는 아직 있었어요. 다리를 절면서 갱도에 들어갔고 저보다 느렸지만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게 순옥이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채우면 배급을 받았고 배급을 받으면 다음 날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은 독특했어요. 흙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갱도에서 나오면 흙을 한 줌 집어서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말했어요. 이건 모래가 많아. 점토가 부족해. 배추는 안 되지만 콩은 될 수 있어. 콩 뿌리에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서 모래 흙에서도 버틸 수 있거든. 아무도 안 듣는 그 이야기를 순옥이는 매일 했습니다. 저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순옥이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농대를 나온 사람이 흙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16살이 됐을 때 경숙이가 석방됐습니다. 형기가 끝난 거였어요. 경숙이가 떠나는 날 아침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42번아, 바깥에 나가면 뭘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깥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깥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여기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가 말했어요. 내 형기는 얼마 남았지? 4년이요.
4년이면 금방이야.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4년은 계절이 16번 바뀌는 시간이었고 겨울이 4번 오는 시간이었어요. 손가락이 4번 더 갈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어머니한테서 또 소식이 오면 전해줄게. 어떡해요? 나가시면 어떻게 전해요? 경숙이가 웃었어요. 방법은 있어. 그게 뭔지 경숙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만 했어요. 수용소에서 웃는 얼굴은 드물었는데 경숙이는 마지막 날 웃었습니다. 경숙이가 철문을 나가는 걸 멀리서 봤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등이 작았어요. 살이 빠져서 들어올 때보다 작아진 등이었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철문을 보면서 세었어요. 1460일. 제가 나갈 수 있는 날까지 남은 날이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숫자는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매일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손가락으로 천장을 긁었습니다. 침대 나무 판자를요. 하루에 한 줄. 나무결을 따라 가로줄을 새겼어요. 손톱으로 눌러서 새겼습니다. 깊이 새기면 지워지지 않았어요. 5줄이 모이면 한 묶음으로 세웠습니다. 묶음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늘도 살았다. 내일도 살겠다.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뭐 세는 거야? 남은 날이요. 순옥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옥이한테는 남은 날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순옥이 형기가 얼마인지 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어요. 대답을 들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순옥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18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어요. 숨을 내쉬면 코앞에서 하얗게 얼었습니다. 입김이 아니라 얼음 가루 같았어요. 갱도 앞물이 얼었습니다. 바닥이 빙판이 됐어요. 광차 바퀴가 미끄러져서 탈선이 잦았습니다. 레일 위에 얼음이 끼면 바퀴가 헛돌았어요. 하루에 2~3번씩 광차를 다시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광차 한쪽을 들어 올려서 레일에 맞추는 작업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2~3명이 달라붙어야 했어요. 손가락이 갈라져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오면 석탄가루가 들어갔고 들어가면 통증이 올라왔어요. 찌르는 통증이었습니다. 피가 얼었어요. 손등 위에서 빨간색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걸 저는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어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빨간 게 검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따뜻한 게 차가워지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때 순옥이가 쓰러졌어요. 갱도 안에서요. 기침을 하다가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이상했어요. 마른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젖은 소리였어요. 폐 안에서 물이 출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어요. 석탄 가루 위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세고 있었어요. 왜 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남은 날도 세고 옥수수 알갱이도 세고 이제는 피방울까지 세고 있었어요. 순옥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에 업으려고 했어요. 순옥이가 밀었습니다. 나 간수 온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밀어내는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왔어요. 37번 또 쓰러졌어. 또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전에도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몰랐던 거였습니다. 순옥이가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의무실이야. 간수가 순옥이를 끌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라 폐였어요. 석탄 가루를 몇 년을 마시면 폐가 버티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방진 마스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마시는 거였습니다. 매일 마시는 거였어요. 순옥이가 의무실에 간 지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 도랑을 기어갔어요. 같은 경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갔어요. 몸이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돌이 튀어나오는지, 어디서 풀이 길에 걸리는지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창문 비닐을 들쳤어요. 안을 봤습니다. 순옥이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시트가 접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접혀 있었어요. 다른 곳에 옮겨진 건지 아니면 이미 없어진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접힌 시트가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사용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넘어졌어요. 도랑 안에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흙을 입에 물었습니다. 흙맛이 났어요. 쓰고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순옥이가 매일 손가락으로 비비던 그 흙이었어요. 이건 모래가 많아. 점토가 부족해. 배추는 안 되지만 콩은 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가 울리는 건 기억이 하는 일이었어요. 기억이 순옥이를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흙 위에 엎드려서 무명천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 위에 눈이 쌓였어요.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게 차갑지 않았어요.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감각을 잃은 게 아니라 감각이 필요 없어진 거였어요. 3일 뒤에 알게 됐습니다. 순옥이가 의무실에서 사망했다는 걸요. 사인은 폐렴이라고 했어요. 간수가 서류에 적은 병명이었습니다. 폐렴이 아니었어요. 석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마신 석탄 가루가 순옥이 폐를 까맣게 채운 거였어요. 폐가 숨쉬는 기관이 아니라 석탄 저장소가 된 거였습니다. 순옥이는 번호로 죽었어요. 37번. 이름도 아니고 사인도 정확하지 않은 채로 37번은 사라졌습니다. 순옥이가 없는 갱도는 달랐습니다. 같은 어둠이었는데 더 어두웠어요. 물리적으로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정구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고 갱도가 더 깊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걸어가던 등이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앞에 있던 그 등이요. 저는 혼자 걸었어요. 앞사람 등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은 순옥이 등이 아니었거든요. 곡괭이가 무거웠어요. 예전에도 무거웠지만 이제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팔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였어요. 곡괭이를 들어올릴 때마다 순옥이가 옥수수 알갱이를 건네주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내려칠 때마다 눈을 감지 마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이가 사라지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석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기가 아직 2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2년을 더 버티면 저도 순옥이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숨을 깊이 쉬면 가슴 안에서 종이 구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석탄 가루였습니다. 매일 들이마시는 그 검은 가루가 제 안에서 쌓이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제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과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루가 쌓이고 폐가 좁아지고 숨이 짧아지고 기침이 나오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저는 봤잖아요. 37번이 보여줬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 교대 시간.
저녁 10시 교대, 새벽 2시 교대, 새벽 6시 교대, 3교대였어요. 철조망 순찰 경로, 막사 앞을 지나서 의무실을 돌고 탄광 입구를 거쳐서 다시 막사로 오는 경로였습니다. 한 바퀴에 22분이 걸렸어요. 갱도 안쪽 환기구 크기. 환기구는 갱도 천장에 있었습니다. 지름이 60cm쯤 됐어요. 네모가 아니라 원형이었습니다. 제 어깨가 40cm였어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좁겠지만 가능했어요. 환기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가는지 다른 갱도로 가는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갱도에서 작업하면서 매일 조금씩 환기구 쪽을 살폈어요. 작업 중에 잠깐씩 시선을 올렸습니다. 간수가 안 볼 때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달랐습니다. 갱도 안쪽 바람은 축축하고 무거웠어요. 석탄 냄새와 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가벼웠어요. 흙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이가 말하던 그 산 흙 냄새요. 그 바람을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환기구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디인지, 거기서 철조망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계획이었어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차에서 뽑아낸 녹슨 못 하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광차 바퀴를 고정하는 못이었습니다. 탈선할 때 바퀴를 올리면서 하나를 빼놨어요. 못 하나로 환기구 덮개를 열어야 했고 필요하면 철조망도 긁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못을 허리춤에 숨겼어요. 옥수수 자루천으로 감싸서 묶었습니다. 매일 밤 꺼내서 돌에 문질렀어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어요. 천으로 감싸서 문질렀습니다.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났지만 순옥이 침대에서 나던 기침 소리보다 작았어요. 이제 그 기침 소리가 없으니까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2주가 걸렸어요. 목 끝이 바늘처럼 됐을 때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어요. 순옥이 침대에 갔습니다. 이미 다른 번호가 배정된 침대였어요. 세 사람이 자고 있었지만 나무 판자는 같았습니다. 순옥이가 누웠던 자리를 만졌어요. 나무가 닳아 있었습니다. 순옥이 몸의 형태대로 나무가 파여 있었어요. 어깨 부분이 가장 깊었습니다. 순옥이가 옆으로 누워서 잤거든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편하게 놓으려면 옆으로 누워야 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가요. 이제 가요. 소리가 나지 않게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순옥이가 들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을 골랐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비가 오면 소리가 묻혔습니다. 빗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덮어줬어요. 발소리도 숨소리도 빗소리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간수 교대 시간에 빗소리가 더해지면 3분이 아니라 5분의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비가 새면 간수들이 교대를 서두르거든요. 적기 싫으니까요. 이날을 2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비 예감은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 서쪽 하늘이 낮아지고 바람이 축축해지면 밤에 비가 왔습니다. 갱도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저녁 작업 때였어요. 작업이 끝나면 줄을 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줄에서 빠지면 간수가 즉시 알았어요. 인원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줄을 따라 나오다가 갱도 갈림길에서 몸을 낮췄어요.
갈림길은 갱도가 둘로 나뉘는 지점이었습니다. 왼쪽이 작업 구간이었고 오른쪽이 폐구간이었어요. 폐구간은 석탄이 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초였어요. 그 2초 안에 오른쪽 갱도로 몸을 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등이 바닥에 닿았고 먼지가 올라왔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입안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울렸어요. 줄이 지나가는 발소리를 세었습니다. 15, 16, 17.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간수 군화 소리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였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막사에서 취침 점호를 할 때 빈자리를 발견하면 수색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취침 점호는 밤 9시였어요. 지금은 저녁 5시. 4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황기구는 갈림길에서 30m쯤 안쪽에 있었어요.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돌에 긁혔어요.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폐구간이라 전등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갔습니다. 벽이 젖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끄러졌습니다. 황기구 덮개 앞에 도착했어요. 못을 꺼냈습니다. 허리춤에서 천에 감싸놓은 못이었어요. 덮개는 철판이었습니다. 나사 4개로 고정돼 있었어요. 못 끝을 나사홈에 맞추고 돌렸습니다.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갔어요.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 끝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빠지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나사가 빠지는 순간 쇳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7분. 첫 번째보다 녹이 덜 슬어 있었어요. 세 번째는 5분. 요령이 생긴 거였습니다. 네 번째 나사에서 못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소리가 났어요. 돌바닥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갱도 안에서 울렸습니다. 반향이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어요. 10초, 20초, 30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멀리서 웅웅거렸어요. 비가 빗소리가 됐고 빗소리가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못을 더듬어 찾았어요.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서 찾았습니다. 네 번째 나사를 풀었어요. 덮개가 열렸습니다. 철판이 경첩처럼 아래로 내려갔어요. 황기구 안은 더 좁았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닿았어요. 팔을 앞으로 뻗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배와 가슴이 바닥에 닿았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바람이었어요. 바깥 바람이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어요. 그 바람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거리도 어둠 속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벽에 긁혀서 피가 났고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위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빛이라고 하기엔 희미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뒤로 달빛이 있었어요. 황기구 출구였습니다. 산비탈에 나와 있었어요. 풀이 자라 있었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황기구가 철조망 바깥쪽으로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갱도가 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고 황기구는 산 반대편으로 뚫려 있었어요. 설계상의 허점이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갱도 안 차가움과 달랐어요. 바깥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나오지 않았어요. 숲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었고 비에 젖은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어요. 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뿌리가 튀어나와서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 손바닥이 까졌어요. 세 번째 넘어졌을 때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걸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반복됐어요. 몇 번째인지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방향은 하나만 알았어요.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만강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별로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요. 나무 이끼를 만졌습니다. 북쪽면에 이끼가 더 많다는 걸 순옥이한테 배운 적이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면서 순옥이가 나무 밑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끼가 많은 쪽이 북이야. 해가 안 드는 쪽이거든. 그때는 그게 무슨 쓸모인지 몰랐어요. 지금 쓸모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끼의 반대쪽으로 걸었어요. 그게 동쪽이었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무게가 2배가 된 것 같았어요.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떨렸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 허리춤에 무명천이 있었어요. 옥수수 자루천으로 감싸서 묶어뒀습니다. 젖지 않게요. 그 천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잡혔어요. 산속이라도 사람 눈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있을 수 있었고 순찰대가 있을 수 있었어요. 바위 아래 구멍을 찾았습니다. 빗물에 파인 틈이었어요. 몸 하나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들어가서 웅크렸어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깨어났을 때 하늘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바위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주머니에 있는 건 옥수수 알갱이 12개와 무명 천 하나였습니다. 옥수수는 석방을 대비해서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배급 때마다 2-3알씩 빼서 숨겼습니다. 2달에 걸쳐 모은 거였어요. 4개를 먹었습니다. 씹으니까 침이 나왔어요. 마른 옥수수라서 딱딱했지만 씹으면 달았습니다. 나머지 8개는 아꼈어요.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해가 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2번째 밤이었습니다. 숲이 끝나고 들판이 나왔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왔습니다. 들판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들판을 건너면 마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위험했어요. 개가 짖으면 사람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신고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했어요. 수풀을 따라 걸었습니다. 시간이 2배로 걸렸지만 안전했어요. 3번째 밤이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계곡을 따라 내려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개울이었어요. 폭이 팔 2개를 벌린 것보다 좁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이가 시렸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생각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강으로 갔고 강은 바다로 갔어요. 개울을 따라가면 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4번째 밤이었어요. 옥수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다리는 움직였어요. 수용소에서 8년 동안 굶는 법을 배웠거든요. 배가 비어도 다리는 가는 법을요. 5번째 밤 새벽에
넓은 물이 보였습니다. 강이었어요. 폭이 넓었습니다. 100m는 될 것 같았어요. 수면이 검었습니다. 달빛이 반사돼서 군데군데 은빛점이 찍혀 있었어요. 흐르는 속도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쪽으로 닷새를 걸어서 만난 강이었어요.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자유는 아니었지만 이쪽보다는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강가에 서서 물을 봤습니다. 발가락이 물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거부했어요. 하지만 뒤에는 수용소가 있었고 앞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물에 들어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찼을 때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아픈 거였습니다. 피부를 바늘 수천 개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동시에 아팠습니다. 다리부터 허리까지 감각이 마비됐어요. 차가움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차갑다는 건 느끼는 거잖아요. 느낌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래도 다리는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돌이었는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이 빠졌어요. 가슴까지 물이 찼습니다. 턱 밑까지 올라왔어요. 코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다가 물을 마셨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강 위에서 울렸어요.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기침을 물에 묻었어요. 입을 물속에 넣고 기침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어요. 무명 천이 있는 손을 물 위로 올렸습니다. 천이 젖으면 안 됐어요. 어머니가 남긴 글자가 지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바늘로 긁어서 새긴 글자는 물에 오래 젖으면 풀릴 수 있었습니다. 한 손은 물 위로, 한 손은 물속에서 균형을 잡았어요. 물살이 밀었습니다. 옆으로 밀었어요. 몸이 떠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밀리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석탄을 나른 다리였어요. 곡괭이를 휘두른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가 강물 앞에서 떨렸어요. 26kg이었던 몸이 지금은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닷새를 굶었으니까 더 줄었을 거였습니다. 그 몸으로 강을 건넜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물살에 밀려서 두 발짝 밀리고 다시 세 발짝 걸었습니다. 밀리고 걸리고 밀리고 걸리고 절반쯤 왔을 때 물 깊이가 낮아졌어요. 가슴에서 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허리, 다시 무릎, 물이 종아리까지 내려갔어요. 다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땅을 밟았습니다. 모래였어요. 젖은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갱도 바닥과 달랐습니다. 돌이 아니라 모래였어요. 순옥이가 말하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이건 모래가 많은 흙이야. 저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은 게 아니라 무너진 거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산이 보였고 그 산 어딘가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8년이었습니다. 12살부터 20살까지 2920일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무명 천을 꺼냈어요. 옥수수 자루 천으로 감싸둔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젖지 않았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수평선 위로 빛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이 아니라 분홍색이었어요. 빛이 천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을 펼쳤어요. 안쪽을 봤습니다. 글자가 있었어요.
바늘로 긁어서 새긴 글자였습니다. 어머니 글씨체였어요. 어머니가 바느질할 때 쓰던 그 글씨. 어머니 손놀림이 보였습니다. 힘을 주어 눌러서 한 획 한 획 새긴 거였어요. 네 글자였습니다. 엄마가 간다.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가 간다. 어머니가 무명천에 새겨둔 말이 살아있다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라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간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 천을 제 손에 쥐어줬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잡혀갈 거라는 걸, 헤어질 거라는 걸,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천에 새겨둔 거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간다는 말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간다고. 어떻게든 간다고. 어머니는 완전 통제구역에 있었습니다.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새겨놨어요. 엄마가 간다고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새겼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앉아서 울었어요. 8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갱도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죽었을 때도 참았습니다. 황기구를 기어갈 때도 울지 않았어요. 닷새를 걸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네 글자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낸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강물 소리보다 작았지만 제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엄마가 간다. 어머니는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글자는 왔습니다. 8년을 제 주먹 안에서 버텨서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새벽빛 아래까지 왔어요. 중국 땅에서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강을 건넌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였어요. 강가에 오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중국 쪽에도 경비가 있었거든요. 강에서 떨어진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숲속에 빈 움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쓰던 곳 같았어요. 거기서 이틀을 숨었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계곡물이 가까이 흘렀거든요. 배가 고팠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요. 굶는 법. 사흘째 되는 날 사람을 만났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저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그 말이 조선말이었어요. 억양은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제 발을 봤습니다. 맨발이었거든요. 신발은 갱도에 두고 왔고 닷새를 맨발로 걸었어요. 발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져 있었고 발톱 2개가 빠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산 아래 작은 마을 끝에 있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우리 집이랑 비슷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줬어요. 쌀밥이었습니다. 흰 쌀밥을 먹은 게 몇 년 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용소에서는 옥수수죽뿐이었거든요. 첫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혀가 맛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맛이라는 감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숟갈에서 맛이 돌아왔어요. 달았습니다. 밥이 달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세 번째 숟갈에서 울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우는 사람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밥그릇이 비었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더 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그릇을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감각도 잊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냥 밥을 줬고 방을 줬어요. 브로커를 만나기까지 그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사람을 연결해 줬어요. 돈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4개월이 걸렸어요.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밀림을 지나고 강을 건넜어요. 두만강보다 좁은 강도 있었고 두만강보다 넓은 강도 있었습니다. 매번 강을 건널 때마다 저는 무명천을 물 위로 들어올렸어요. 습관이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글자를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남쪽에 도착한 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어 있었어요. 산이 빨갛고 노랬습니다. 북쪽 산은 회색이었거든요. 나무가 다 베어져서 민둥산이었어요. 수용소 주변 산도 민둥산이었습니다. 여기 산에는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 산이 이렇게 예쁜 거였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검사를 받고 교육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제 폐 사진을 보고 말했어요. 석탄 분진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폐 곳곳에 검은 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먼지를 피하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됐어요. 순옥이는 숨을 쉴 수 없게 됐지만 저는 아직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뒤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방이 작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수용소 막사보다 작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에 잠금 장치가 안쪽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로 차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제가 잠그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고 번호를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점호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새겨진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기계를 다루면서 남쪽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계를 다루면서 그냥 기계를 다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명천은 아직 제 서랍에 있어요. 꺼내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간다. 그 네 글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완전 통제 구역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새겨놨잖아요. 간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순옥이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눈을 감지 마. 어두워도 뜨고 있어. 저는 뜨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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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됩니다.